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오늘 주제가요, 뭔지 다 알고 오셨죠? 그냥 습관적으로 오신 분도 있어가지고, 네. 그냥 시간 되면 오신 분이 있는데, 와서 제목을 물어보더라고요. 네, 주제 알고 오셨겠죠? 자, 오늘 제목은 이거예요. 소액빌라 투자 어떻게 성공하나. 근데, 제가 또 영상 제목에서 다르게 냈나? 500만원에서 시작하는 소액 투자 이렇게 얘기했죠. 500만원으로 투자가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500만원으로 부동산 투자 가능할까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어요. 제목으로 낚아본 거예요. 얼마나 오시나. 자, 500만원 투자 시작하는 투자인데 사실은 농담이고 실제로 500만원 투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네, 서울에도 있어요. 지방 이런 지구가 아니고 저는 사실 서울하고 수도권 쪽에서만 10여 년 넘게 부동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지방은 사실 잘 모릅니다. 자세히는 몰라요. 뭐 세종특별시라든가 이렇게 좀 이슈가 되는 지역은 가보기도 하지만 사실 뭐 그렇게 다 전국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그 지방 쪽을 공부를 서울보다 덜 하는 이유는 저의 신념이기도 하고 제가 생각하는 바인데 지방 쪽보다는 서울 쪽에 투자하는 게 근본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경을 크게 안 쓰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지방이라고 다 투자하지 않아야 될 건 아니지만 할 지역이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앞으로 계속 이제 투자의 방향성은 서울로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다고 보여져요. 그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유수의 나라들도 보게 되면 경제 중심지가 있는 곳이 가장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고 궁극적으로는 그쪽으로 양극화 현상이 벌어진다 그러죠. 이런 쪽이 많이 오르고 지방은 점점 이제 소멸되는, 지방 소멸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 찍은 거 인구론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방은 점점 좀 소멸되고 있어요. 인구가 없어져요. 없어. 우리나라 전체적인 인구도 줄지만 지방은 실질적인 인구 감소가 훨씬 더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 쪽에는 투자하기가 조금 불안한 감이 있고 서울 쪽에 하시면 되겠다. 그런데 서울은 사실은 되게 비쌉니다.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비싼 금액이 있기 때문에 올려놓을까? 거실리네요, 은근히. 그래서 서울 쪽에 투자를 하시는 게 맞는데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 워낙에 비싸니까 땅도 뭐 지방 가면 50평짜리 뭐 1,000만 원도 살 수 있지만 여기 50평짜리게 되면 한 20억 달래니까 답이 없죠. 그래서 소액으로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없는가?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여기서 이제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서울의 상품들은 소위 얘기하는 빌라 있죠? 다세대 주택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소규모 오피스텔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빌라 하게 되면 인식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특히 이제 연세가 많으실수록 좋지 않아요. 그건 뭐 당연한 건데 예전에는 빌라라는 상품 같은 게 뭐 상품으로서의 기능도 못했고 그냥 뭐 편안하게 얘기하자면 좀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그런 어떤 주거 형태?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또 맞았죠. 그래서 빌라를 사는 사람들이 좀 저소득층이 많았고 지금은 그렇진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랬을 경우에 뭐 빌라, 소위 말하는 빌라 업자들, 뭐 집장사라고 하죠. 그런 그 시행업자들이 저소득층이 수요자로 있는 상태에서 집을 고급지게 접어야 안 팔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적당하게 수익을 남겨야 되니까 분양가도 적당하게 해야 되죠. 그럼 적당한 품질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품질이죠. 그런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실제로 빌라를 사게 되면은 옛날 빌라 같은 거는 곰팡이가 쓸거나 뭐 비가 새거나 아니면 고장이 많이 나고 관리가 힘든 이런 걸로 인식이 쭉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그렇게 짓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아파트라는 상품 자체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도저히 엄두가 안 나요. 전세도 마찬가지고 전세도 보통 평균 한 5, 6억 되잖아요. 어디서 구합니까 젊은 층들이. 그래서 그 친구들이 직장은 서울에 구했는데 아파트는 매매 전세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으니 빌라라는 상품으로 이제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수요층이.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조금 더 깨끗하고 조금 더 옵션도 잘 들어가고 편안한 것들을 원하다 보니까 한 5년 전, 6년 전만 해도요. 엘리베이터 없었고요. 빌라에. 옵션 같은 거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주 기본이 됐죠. 풀옵션은 아주 기본. 오피스텔이 아니더라도 일반 빌라, 원룸이 아닌 투룸, 쓰리룸도 옵션이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고 엘리베이터, CCTV, 뭐 무인 택배함 이게 아주 그냥 기본화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갔죠. 그래서 이 아파트만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빌라 형태들도 굉장히 진화를 하고 있고 아파트의 대체 질에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고 가정했을 때 이 대체재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만큼 이쪽으로 밀려나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 제가 이제 하면서 강조해 드리겠지만
서울 쪽에 투자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파트로 대체제, 아파트가 너무 비싸니까 일로 오는 수요가 많다는 수예요. 사실 또 하나 좋아진 거는 이제 빌라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이제 관리가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물론 아파트는 관리실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다 해줍니다. 여러분들 신경 쓸 게 전혀 없어요. 근데 애들은 조금 크다란 한 7, 80세대 되는 규모들은 세네동이 몰려있는 이런 집합다세대 같은 것들은 관리동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보편적으로는 한 동, 두 동짜리는 없단 말이죠. 그거는 전문 관리업체가 많이 들어와서 합니다. 일본이라든가 독일, 미국 이런 데서는 대부분 다 이렇게 시행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여기 강남을 위주로 일단은 거의 대부분 진행되고 있고 좀 퍼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관리업체가 여러분이 해줘야 될 관리를 대신 다 해줍니다. 임차인 관리도 해주고요, 물리적 관리도 해주고, 뭐 변기가 뭐 고장났어요,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이거 여러분이 신경 안 써도 돼요. 여러분까지 전화를 가지도 않습니다. 네, 걔네가 다 해줘요. 네, 그렇게까지 시스템이 많이 변화됐기 때문에 투자처로도 많이 각광을 받는 거죠. 자, 소액투자 빌라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는지도 되게 중요해요. 자, 일단 이런 상품들이 있어요. 아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상가가 있고, 토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는, 자, 현재의 투자성, 일단은 갭이 큽니다. 단점만 좀 나열해 봤어요. 갭이 커요. 지금, 웬만큼 괜찮다 싶은 것들은 4억 정도는 들고 가셔야 될 겁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뭐 10억 들고 가야 되고요. 재건축 말고요. 재건축은 한 15억. 그리고 일반 아파트 같은 것들도 한 8억에서 10억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투자가 되는 것들이고, 세금이 과다한 부분. 이거는 여러분이 양도세의 세금 체계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누진과세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누진과세 체계라는 건 뭐냐면 우리 그 종합소득세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번 때 종합소득세 내셨을 텐데 5월달에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많이 내는 세금이에요. 그럼 아파트 같은 것들은 차액이 굉장히 크잖아요. 덩치가 크니까. 그래서 세금이 보통 일반적으로 많죠. 그리고 수익률이 별로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타이밍 잘 잡은 분들, 3, 4년에 구입하신 분들은 대박이 났지만 일상적인 평균을 보게 되면 아파트는 평균적인 가격 정도, 물가 상승보다 연동하거나 조금 높은 정도 그 수준에서 올라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 투자를 갖고 있고, 특징은 관리가 굉장히 편하다. 뭐 사놓고 머리 아플 게 전혀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런 이제 뭐 난 수익도 좋지만 그런 것보다는 좀 편안하게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투자법입니다. 위험이 없어요, 그것도.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상가를 요즘에 상가도 많이 찾는데요. 상가가 인기가 있는 이유는 뭐 이제 은퇴 세대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상가를 많이 찾게 됩니다. 근데 상가 투자는 사실은 좀 아파트보다는 훨씬 더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상권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는 수익률에 기반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금리에 민감하고, 세 번째는 저금대 가격이 가격이 비싼데, 이제 세 번째를 한번 설명드려보면, 저금리일 때 여러분들은 굉장히 오피스텔이라든가 상가 같은 거를 많이 삽니다. 은행에 넣어봐야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빼거나 내지는 돈을 빌려서라도 지금 은행이자보다 2배, 3배를 받을 수 있는 오피스텔 상가를 사죠. 근데 그게 이제 역으로 생각하게 되면 굉장히 그거를 원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너도 나도 사잖아요. 굉장히 매수자가 많다 그러면은 가격이 비싸질까요, 싸질까요? 비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금리일 때는 내가 만약 공급자예요. 여러분들이 파는 사람 입장이야. 야, 쟤도 달라고 그러고 쟤도 달라고 이거 다 산다 그러네? 그럼 비싸게 팔고 싶죠? 그래서 분양가가 굉장히 비싸게 나오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그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장가는 좋아요. 장가는 저금리 상태에서 이제 뭐 받았으니까. 그리고 초기에 있는 것들, 초기에 있는 세입자도 문제예요. 초기에 신축 상가라든가 신도시의 상가 같은 것들 시세라는 게 없잖아요. 시세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도 구입을 한 건데 상권이 어떻게 형성될지 몰라요. 세입자들도 부푼 꿈을 안고 옵니다. 굉장히 잘 될 거라고 해요. 열이면 10명 나 잘 될 거라고 해서 들어오지, 안 될 생각하고 들어오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실제로 열에 한둘만 잘 되고 8, 9만 나가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격이 처음에 1억에 500 받던 게 2년 지나면 1억에 400이 되고 4년 지나면 1억에 300이 돼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해요. 280, 290, 300 거기서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1억에 500짜리를 한 12억에 샀어. 그러면 수익률은 괜찮아. 근데 300으로 떨어졌다. 그럼 12억짜리가 얼마가 되냐면 8억짜리, 9억짜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500만 원씩 2년, 4년, 뭐 450이면 얼마야? 6천, 5천. 그러니까 4년 동안 한 2억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12억에서 내게 상가가 8억이 됐기 때문에 2억 까먹은 거예요. 2억 번 게 아니라. 그런데 초기에는 그런 생각 못 하죠. 1억 500이 시세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가를 구입하신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상가들 있죠? 이런 신축 상가 말고 기존에 근린 상가 같은 거 있죠? 어떤 아파트 단지 상가라든가 이런 것들, 그것도 몇 년 된 거, 초기한 거 말고. 그래서 4년, 5년 지나서 이 상권이 어느 정도 나와서 윤곽이 나타난 것들, 그런 것들을 하시면 돼요. 대신 그런 것들은 시세가 딱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샀을 때 대박이 나는 경우는 없어요. 엄청나게 뭐 경매라든가 이런 걸로 싸게 사지 않는 이상. 근데 사는 상가는 그렇게 투자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열에 한두 개 정도의 성공률을 갖고 투자하시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가 투자는 어차피 월세 받는 목적이 강하신다 그러면은 이런 근생 같은 것들, 근생 같은 것 뭐 한 4% 내외 이런 거 사셔갖고 월세 받으시는 게 좋고요. 그래도 이자보다 은행 이자보다 높으니까. 그게 아니라 나중에 차익까지 고려하신다 그러면은 시기를 잘 잡으셔야 돼요. 그때는 월세 수익보다는 내가 차익형을 노리겠다. 그러면은 반대로 하시면 돼요. 금리가 비쌀 때 사십시오. 금리가 비싸면 사람들이 부동산을 잘 안 삽니다. 은행이 넣어놔요. 그러면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공급자 입장에서는 싸게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싸게 사는 거예요. 싸게 사가지고 나중에 저금릴 때 너도 나도 몰릴 때 가격이 올리면 그걸 먹으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런 식으로 약간 일반 사람들이 하는 반대의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투자가 되는 겁니다. 쟤는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투자가 되는 거고 이런 형태들을 갖고 있는 특성이 있다. 그에 비해서 빌라는 어떤지 한번 보죠. 자, 빌라의 장점 우리 수학 분석이라고 하죠. SWOT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점입니다. 자, 일단 가장 큰 장점은 저는 투자금이 적다라고 얘기를 해요. 투자금이 가장 적죠. 부동산 투자에서. 부동산 투자 가장 적고 세금이 적다라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금이 적은 구조가 이거를 설명을 드려야 될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5억짜리를 샀어요. 5억짜리를 사가지고 이게 10억이 됐어. 5억짜리 돼서 10억이 됐어요. 아파트야. 그러면은 얘는 5억의 차익이 생겼죠. 그럼 나머지 다 논외로 하고 복잡하니까 5억의 차익이 생겼다. 그러면은 얘는 구조가 6에서 일반 세율로 했을 때 6에서 42%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수익이 많을수록 제일 높은 구간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얘가 일반 과세로 받는다고 하면은 대략 한 1억 7천 정도 나옵니다. 세금이. 그런데 똑같이 5억을 투자했는데 얘는 분산했어요. 5천만 원짜리를 10개를 샀어. 그래서 5천만 원짜리가 1억짜리가 10개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얘도 10억이 됐죠? 5억에 사가지고. 똑같이 차익은 5억을 벌었죠. 근데 얘는 분산해서 했을 때 5천만 원에 대한 차익으로 그 세금을 계산하게 되면은, 한 600만 원? 요 정도 나옵니다. 10개를 해야 되죠? 그럼 이게 한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그럼 요것만 해서 벌써 세금을 1억을 벌었죠.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잘 고려해야 될 게 이게 1주택일 때의 계산법이고 다주택이게 되면 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건 다주택일 때는 약간 전략을 달리해야 되는 거죠. 일단은 다주택을 현재 제가 볼 때는 이 다주택자에 대한 강화가 한시적이에요. 언제나. 나중에 또 풀리고 또 다시 강화되고 이게 반복이거든요. 그러면 다주택자에 대한 그 세금 지금 강화 정책이 풀렸을 때나 매도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게 안 풀릴 수 있을 걸 가정해서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거,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걸 하시면 돼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자세히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다주택자라고 봐주진 않습니다. 작년 9.13 대책 이후에. 하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게 있어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하게 되면 70%를 깎아주는 겁니다. 70%는 그냥 수익이 없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5억을 벌었다. 그러면 5억의 차익이지만 70% 정도엔 3억 5천 정도는 빼주는 거죠. 5억 차익에서. 그럼 얘 수익이 얼마예요? 5억이 아니라 1억 5천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1억 5천에 대한 세금은 한 4천 정도? 이 정도 선인 거예요. 원래 얼마였는데 1억 7천이었는데 거의 다 깎아주죠.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게 되면 다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세금 무서울 게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금 면에서 우대를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투금 대비해서 수익률이 높다. 저 표현도 말 그대로 여러분들 제가 특별한 보충 설명 없어도 아실 수 있을 텐데 투자 금액이요. 예를 들어 아파트 같은 건 보통 지금 3억이 들어가요. 예를 들면 한 8억짜리 아파트인데 전세가 5억 이런 식이죠. 3억. 3억도 사실 찾기 힘듭니다, 요즘에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그 빌라 같은 거는 매매가가 3억이고 전세가 한 2억 7천이에요. 거의 90% 수준입니다. 그럼 얘는 투자 금액이 얼마냐면 3천이에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3천 투자, 3억 투자가 됩니다. 요게 아파트, 요거는 이제 빌라예요.
자, 이랬을 때 얘는 매매가는 8억이었고, 얘는 매가가 3억이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똑같은 비율로 올라간다고 해보면은, 얘가 5% 상승했어. 그러면은 8억 5%면 4천만 원 올라간 거고요. 얘는 5% 상승하게 되면 3, 5, 15, 1억 5천이 올라간 거죠. 아, 1,500만 원? 네, 1,500만 원 올라간 거죠. 네. 그러면 얘는 3억을 투자해서 4천만 원 올랐기 때문에 13%의 상승이에요. 그죠? 수익률이. 얘는 3천을 투자해서 1,500을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50%의 수익률이죠. 그래서 똑같은 투자금 대비했을 때 수익률 면에서는 지금 요 몇 년 동안 아파트 무지하게 올랐죠? 그래도 빌라만 못합니다. 여러분 안 해보신 분은 몰라요. 아파트가 지금 뭐 몇 배 뛰었는데 그거보다 1.5배에서 2배 정도 뛴 게 빌라 시장이에요. 네.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한 4년 전, 5년 전에 제가 마포에 있는 것들을 많이 사드렸는데 그때가 이제 한 2억 초반 뭐 이 정도에서 전세가 1억 8천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2천 갖고 투자했다고. 지금은 없어요. 2천 정도 갖고 투자를 했는데 근데 요게 지금 최근에 나오는 걸 보니까 한 3억 한 7천에서 3억 8천 정도 나와요. 신축 기준이. 그러면 기존 것들은 한 3억 3천에서 3억 5천이면 너끈히 팔립니다. 그러면 3억 4천 잡고 1억 4천 올랐잖아요. 2천 투자해서 1억 4천이면 이거는 7배죠. 7배. 700%. 이게 부지기수라고요. 엄청나게 많다고요. 네. 물론 지금은 이렇게 수익 못 냅니다. 여러분 약간 늦었기 때문에. 왜 아파트랑 똑같아요. 아파트 2013년도 14년 투자하신 분들 엄청나게 벌었죠. 지금 투자한다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죠? 빌라도 똑같아요. 그때는 1,000만 원, 2천짜리가 널려 있었죠. 지금은 좀 잘 찾아야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4년 전, 5년 전에 아파트 시장이 여러분이 잘 아는 뭐 성동구 쪽, 뭐 금호동, 옥수동, 응봉동 이런 쪽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옥수동 애들. 얘네들이 보통은 6천에서 8천이면 샀어요. 아파트를. 그게 불과 4, 5년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6천, 8천 투자했는데 한 4억 올랐어요. 그것도 4배에서 5배 정도 올랐죠. 그 정도 올랐던 시작인데 지금 그때는 8천만 원 갖고 투자해서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게 4억으로 실투자금이 갭이 벌어진 거예요. 갭이. 엄청 벌어지니까 이때는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못 사죠. 빌라도 똑같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차익은 지금보다 4, 5년 뒤가 되면 더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마음이 급한 건 뭐냐면 여러분 소액 투자를 할 때는 조금이라도 빨리 하시면 좋아요. 지금 빌라 시장이 한 3천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정도의 시장으로 형성돼 있어요. 투자금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되게 되면 4, 5년 지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최소한 6천에서 1억 한 2천 정도의 시장으로 갭이 바뀔 거예요. 이렇게 자금이 없으시면 없으니까 앞으로는 소액 투자가 점점 좀 사라지게 될 겁니다. 예, 이렇게 될 시장이에요. 그래서 소액으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조건 좀 서두르시는 게 낫다고 봅니다. 서울만 얘기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울만. 자, 그러면은 기회 요인을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는 마땅한 소액 투자가 없어요. 없죠, 뭐 사실. 그래서 소액 투자처가 없다라는 건 뭐를 얘기하냐면은 다른 대안이 없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내가 갖고 있는 자금이 2천만 원, 3천만 원밖에 없어. 내지는 2억, 3억 있지만 나는 분산 투자하고 싶어. 이런 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이 오직 여기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자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돈이 적을수록 많아요. 그죠? 재벌이 많겠어요? 일반인이 많겠어요? 중산층이 많겠어요? 그죠? 제가 볼 때는 공급은 점점 줄고 수요는 계속적으로 많아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서울 같은 기준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요인들이 있고요. 약점 보겠습니다. 약점. 관리에 신경을 좀 써줘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관리라는 것은 관리 업체가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황금성이 떨어진다. 이거는 뭐 맞죠. 그 아파트에 비했을 때는 황금성이 떨어지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잘 사야 됩니다. 아파트도 물론 지금 같은 경기는 안 팔리잖아요. 조건 나쁘고.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 다 안 팔리는 거고 똑같은 일반적인 경기일 때는 아파트와 빌라 중에서는 아파트가 더 잘 팔립니다. 당연히. 그렇지만 빌라 중에서도 똘똘한 놈, 아파트도 똘똘한 놈 잘 팔듯이 똘똘한 놈을 사게 됐을 때는 황금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약점을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잘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약점은 일시적일 경우에 공급 과잉이 충분히 생겨날 수 있습니다. 지금 몇 년 동안 경기가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물량을 어마어마하게 공급했어요. 빌라 시장도. 근데 그동안에는 빌라 시장에 되게 엄청나게 공급했지만 지어지는 족족 다 팔렸단 말이죠. 왜? 살 사람도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짓게 되면은 미분양이 나오죠.
미분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공급 과잉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기회 요인에 놓기 싶기도 해요. 왜냐면 일시적 공급 과잉이라 그러면 가격이 약간 주춤할 때잖아요. 그 주춤할 때 잡아놓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저는 물리적으로 서울에는 땅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공급을 할 수가 없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다세대 주택 같은 이런 빌라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땅이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땅은 나대진 없단 말이죠. 그럼 결국 뭘 부시냐면은 오래된 연립주택이라든가 오래된 허름한 단독주택을 사가지고 부시는 거예요. 그게 남은 유일한 땅이니까. 그런데 그런 단독주택지 같은 거 예전에는 많았지만 90년대 되게 많았지만 지금 둘러보시면 단독주택 거의 못 찾겠잖아요. 서울에. 왜 그러냐면 다 다세대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 뜻은 뭐냐면 이제 가용할 수 있는 토지가 점점점 줄고 있어요. 실제 서울의 단독주택의 비율이 두 자릿수에서 10%, 15% 가까이 갔다가 지금 한 자릿수 내려왔거든요. 이게 없어 이제. 갈수록 없죠. 점점 희소해지죠. 그래서 돈이 여유가 있다. 그럼 여러분들 단독주택을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 그 자체, 원가 자체도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걸로 사갖고 시행해도 좋고 아니더라도 갖고 있으면은 점점점 기다리게 되면 가격이 높아지는 효과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서울에 땅이 없고 장기적으로 공급 부족하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당연하겠죠. 그러면 지금 일시적 공급 과잉일 때 매전에 샀으면 더 좋았겠지만 잠깐 공급 과잉이라는 건 금방 풀리게 됩니다.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 공급 과잉일 때 좀 잡아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위험 요인은 뭘까요? 위험 요인은 세법이 변화한다. 변화했죠. 사실 어떻게 보면 위협이 이미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좋았던 건 뭐냐면, 그동안은 정말 여러분들 빌라 투자 안 한 게 땅을 치고 후회할 만한 게, 양도세 중과세가 없었죠. 그 다음에 종부세에 대한 합산과세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투자 금액이 굉장히 낮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3억 갖고요, 한 300채를 살 수 있었어요. 진짜로. 3억 갖고 300채를 살 수 있었고요, 세금도 안 냅니다. 세금도 안 내요. 거의 안 내면. 그러니까 뭐 갖고 있는 취득세라든가 이런 건 내겠지만 거의 제 비용이 안 들어가는 상태였어요. 근데 가격은 아까 보셨다지만 몇 배가 뛰었단 말이에요. 한 방에 지금 재벌되는 거지 뭐. 그런 형태로가 가능했었던 시장이었단 말이죠. 물론 그 시장은 다 지나갔어요. 그렇게까지 수익은 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각종 어떤 세법적인 규제, 그 다음에 갭이 좀 멀어졌기 때문에 수익률의 약화,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소액으로 우리가 현금을 갖고 있거나 다른 쪽 투자하는 것보다는 여전히 이 시장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가시라는 거고요. 이런 것들, 다주택자의 경책 강화, 주택임대차에 대한 혜택 주도 다 나왔죠. 이미 다 나왔어요. 이런 것들. 그 외에는 특별한 별다른 위험 요인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가진 현금이 1억 있다. 그럼 어떻게 운영할까?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하나는 그냥 적금에 들어가는 형태. 하나는 빌라를 갖고 있는 형태. 현재 은행 적금 이율이 이 정도 되더라고요. 세전 수익과 세후 수익이 이 정도 되고, 연간, 요걸 계산했을 때 연간의 평균 수익금을 봤더니, 세후 수익률, 세전 수익률을 봤을 때 세전 수익이 250, 세후 수익이 200만 원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1억을 넣었을 때 1년간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수익이에요. 한 2% 정도 되죠. 2.1% 정도에서 2.5% 정도가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는 수익금입니다. 빌라 같은 경우는요, 1억을 투자했을 때 이렇게 되죠. A급지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B급지 같은 경우는 한 3천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지금 건축비가 연간 30만 원 정도, 이제 원가만 계산한 거예요. 건축비가 30만 원 정도 증가를 하고 땅값이 평당 100만 원 정도가 상승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게 보통 연간 1000만 원 정도의 원가 증가 요인이 됩니다. 그러면 원가가 증가한 것만 나의 수익으로 본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연간 1000만 원, 그럼 2년 정도로 갖고 있게 되면은 2천만 원 정도가 수익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한 채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둘, 세 개 정도를 구입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은 한 6천 정도가 수익이 생기는 거죠. 2년간. 이해되세요? 예, 한 3개 정도 구입했을 때 5천에서 6천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쟤는 한 600만 원 정도 되나요? 아니지. 250에 2년이면 5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이런 차이가 나타날 수 있어요. 거의 10배 가까운 수익을 더 낼 수도 있습니다. 네, 10배 가까운 수익. 대신 쟤보다 조금 더 귀찮긴 하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많고. 그죠? 발품도 팔아야 될 것이고, 관리도 좀 해야 될 것이고, 신경도 좀 써야 될 것이고. 하지만 그 정도 했을 때 이렇게 버는 거는 제가 볼 때 이 정도는 거의 불로소득이에요. 뭘 해서 이렇게 봅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은퇴를 하고 나서 이런 부동산 쪽으로 움직이지 않고 창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 창업이 진짜 힘들거든요. 치킨집을 한다거나, 내지는 뭐 커피숍을 한다거나, 또 편의점, 이런 거 하는 것들. 그건 또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사람 관리하랴, 물품 관리하랴, 아르바이트생 관리하랴, 뭐, 거기 본사 눈치 보랴. 그거 갖고 월 한 300 겨우 번단 말이에요. 예. 그거 말고 이렇게 해서 버시는 게 훨씬 나은 거죠. 근데 그거는 막 열심히 하시면서 이거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고. 그죠? 예. 비교해보게 되면 이게 훨씬 더 합법적으로 돈을 편하게 벌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이자율 갖고는 도저체가 답이 안 나와요. 이거는 뭐 여러분 다 인정하실 거예요. 뭘 투자를 하던 간에 이렇게 된다라고 보죠. 자, 그래서 소액의 빌라를 투자를 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세법을 몇 가지 설명드릴게요. 자, 작년에 9월 13일 이후에 취득하는 것은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해도 양도세, 중과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게 참 어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안타깝죠. 양도세, 중과세를 피할 길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종부세, 합산과세가 됩니다. 역시 작년 9월 13일 이후에 취득하는 것은 주택임대세 등록해도 종부세가 부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작년에 마무리가 된 것들이야. 작년까지 이런 법안이 있었어요. 한시법으로 양도세를 100% 감면해 준 제도도 있었습니다. 양도세 100% 감면하면 10년 준공국 놓게 되면은 양도세를 100% 깎아줘. 예. 임대사업자는 이제 이걸 만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크게 신경 쓰실 거 없고. 그 다음에 장기보유특공제. 요게 이제 아직 남아있는 매력적인 요소예요. 이게 원래 8년만 보유하더라도 70%까지 깎아주기로 했었는데 작년에 세법 안으로 나왔는데 국회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냥 제자리로 환원돼서 8년 갖고 있으면 50% 해주고요. 10년 갖고 있으면 70%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땐 2년 더 하고 20% 깎아주면 훨씬 이득이죠. 그래서 웬만하면 10년 보유하고요. 10년 보유하다가 이게 바뀔 수는 있어요. 8년을 다시 줄 수는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8년만 보유하고 팔고. 그래서 보통 8에서 10년 정도를 장기 보유한다고 생각을 하고 부동산 쪽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다가 4년 정도 지났더니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가 혜택이 풀렸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때 가서 전략을 바꾸더라도 일단 해놓고 가시는 게 좋겠고요. 왜냐하면 이것만 받아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것만 받아도. 다주택자 지금 장특공 공제 없습니다. 아예. 투기지역이라든가 이거 투기가율주기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 그러니까 이거 하시기엔 좋고 70% 혜택 아까 받으면 말씀드렸지만 우리 3억짜리 사가지고 이게 5억이 됐어. 예, 그럼 2억을 벌었잖아요. 2억을 벌었는데 70%를 깎아주는 거니까 70%, 30%니까 2, 3년 6천만 원만 번 걸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6천만 원 벌어서 계산하게 되면 한 600에서 700만 원 정도 세금을 낼 겁니다. 한 800만 원 정도 나오겠네요. 그죠? 800만 원. 그럼 2억 벌어서 800 내고 1억 9천 먹으면 됐지 뭐. 그죠? 네, 할만하잖아요. 중과세를 맞는다고 치자. 그럼 10% 더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래봤자 한 1,300, 1,400? 네. 그리고 1억 8,500은 내 거야. 할만하잖아. 그죠? 그러면은 세율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한 7% 정도 내는 거예요. 93%가 내 거고. 10년 보유했을 때. 네. 그러니까 가져가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럼 중과세 때리라 이거야. 어차피 내가 번 수익에서 70%는 다 그 경비로 인정해준다며. 그죠? 그러면은 이거 하나만 갖고도 충분히 매력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소액빌라 투자를 어디다 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일단 위치는 큰 틀에서는 우리가 서울에다 해야 된다. 잘 안 보이네? 서울에다 해야 되고 첫 번째 강남 지역입니다. 네, 강남은 사실은 강남이죠. 빌라건 오피스텔이건 또 토지건 뭐건 간에 강남에 있는 것들은 사실 다 안전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부동산으로서는. 네, 그래서 여유자금 있다 그러면은 압구정 현대아파트 사는 거고, 그죠? 청담동 사는 거고, 삼성동 사는 거고, 반포 사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나라가 망할 때까지 버텨내줄 마지막 부동산이라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기 있는 사람들은 저거 팔고 동작구로 갈 것 같아요. 성동구로 갈 것 같아요. 안 가요, 절대. 그죠? 그래서 저기가 탄탄한 거예요. 왜냐? 저기를 팔아도 지동네를 가고, 팔지도 않겠지만, 강남에서는 강남의 수요가 잘 외곽으로 잘 안 빠지죠. 근데 들어가려는 수요는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강남이 항상 튼튼한 거예요. 근데 그게 맞아요, 또. 강남을 팔고 다른 데에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되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자금이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좋은 지역으로 가는 게 맞아요. 예. 그럼 가장 좋은 지역이 지금 가격이 비싸요, 안 비싸요? 그래도 그걸 사는 거예요. 예. 가장 비싼 물건 사는 거랑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조언도 아닌데 가장 좋고 가장 비싼 걸 사야 돼요. 예. 왜? 지금 양극화라는 단어로 다 설명이 되는데 지금 현재의 격차, 강남과 비강남의 격차, 강남과 강북의 격차, 서울과 지방의 격차, 지금 격차보다 더 벌어질 거니까 어차피. 예. 그래서 좋은 쪽으로 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제 소액이니까, 예, 그거는 이제 딴 놈들 얘기고, 압구정 현대, 좋은 거 알지. 아는데, 우리가 이제 접근이 안 되니까. 소액으로 갔을 때는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 강남으로 가시는 게 좋다. 근데 이제 강남 같은 경우는 그냥 안정적이다라는 거고요. 특별한 호재가 없어도 오르는 지역이죠. 실제로 호재도 없고. 그러면 얘네 같은 경우는 대신에 가격은 갭은 용산 다음으로 많이 벌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보통 갭이, 한 8천만 원에서 1억 정도의 갭이 생겨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이고. 두 번째는 도심. 서울의 3도심 중에 하나고요. 대형 사옥의 밀집지, 대표적인 업무 지역입니다. 저기는 보통은 전세보다는 월세를 받는 수요도 굉장히 좋아요. 월세. 그러니까 이게 월세를 잘 받는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를 잘 받는 지역이 있고 이게 틀려져요. 도심은 딱 들었을 때 월세를 잘 받게 생겼죠. 네, 월세를 진짜 잘 받아요. 전세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전세가 한 3억이다. 그러면 월세로 가게 되면 한 3천에 한 90만 원 정도 받아요. 3천에 90만 원 내지는 한 100만 원 정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지역에 가게 되면은 전세는 3억인데 월세는 3천에 80밖에 못 받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는 전세 강세 지역인 거죠. 근데 어떤 지역은 3억에 형성되어 있는데 월세가 120을 받는 동네도 있어요. 이거는 월세 강세 지역인 거죠. 요구에 따라서 월세를 받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월세 희망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차익도 많이 생기게 되고 도심 같은 경우는 도심이라는 건 이제 중구 쪽 얘기하는 거죠. 종로라든가 우리 황학동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죠. 주택집 좀 있는 거. 그런 지역에서는 전세보다는 월세가 강세가 있다라는 거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영등포.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개가 서울의 3도심입니다. 우리 3핵이라고 얘기를 하죠. 영등포 지역은 서울의 3도심 중공업지 개발과 여의도의 접근성이 좋다. 그래서 영등포는 사실 수년 전부터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동네이기 때문에 가격이 지속적으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2천만 원, 3천만 원 투자 가능했지만 지금은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까지 많이 벌어졌고요. 제가 볼 때 얘네들 같은 경우는 한 2년만 지나도 6천 미만이 잘 찾기 힘드실 것 같아요. 영등포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 영등포 지역의 특징이 지금 인허가 물량은 되게 많아요. 받아놓은 게. 그래서 그게 이제 막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그걸 사고 나서 한동안 인허가 물량이 없어요. 내지는 그 허가 받은 물량의 땅값을 보니까 엄청나게 상승했단 말이죠. 땅값이 상승했다는 얘기 뭐냐면 분양하는 분양가가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도 수익이 남으려고 하는 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전 사람들은 평당 3천에 사가지고 3억에 제공했으면 이 사람들은 평당 3,500에 샀으면 3억 5천에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등포 쪽에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준공업지역, 그다음에 준주거지역이 상당히 많았어요. 높게 지을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수익성이 좋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지었는데 이제 땅값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아마도 가격이 가장 가파르게 오르는 지역 중에 한 곳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영등포 쪽은 개발 계획이 엄청나게 많이 잡혀 있습니다. 네. 물론 개발이 언제 될지는 그건 몰라요. 네. 개발을 계획했던 놈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건 예산이라든가 경기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다 적용해야 되니까 알 수 없으나 어쨌든 개발을 해야 된다는 명분은 확실한 곳이죠.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개발을 지금 잡고 있고 정부도 마찬가지가 되죠. 그래서 중공업 지역은 사실은 뭐 역할을 다 했죠. 이제 굳이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집도 모자라 죽겠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주거지로서 개발을 하고 공업 지역은 외곽으로 뺀다. 이런 계획을 여야 막론하고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아지는 지역이죠. 여러분이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물론 돈 많으면 아까 좋은 지역 가라고 했죠. 돈 많으면 좋은 지역 가면 되는데 돈이 한계가 있으니 여러분이 가야 될 지역은 지금은 안 좋지만 앞으로 좋아질 지역을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안 좋은데 계속 안 좋은 지역. 그럼 가면 안 되죠. 네. 지금은 안 좋지만 그래서 가격이 비싸지 않지만 앞으로 좋아져서 비싸질 지역. 거길 찾는 게 포인트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영등포라고 봅니다. 자, 또 하나. 용산입니다. 서울의 최중심지교, 대형 개발의 기대감이 갖고 있는 곳이다. 자, 용산은 그냥 이름값으로 올라가는 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떠한 특별한 개발 계획을 진행한 게 없어요. 사실상. 10년 동안.
개발한 게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상당히 많이 뛴 곳입니다. 그래서 강남보다도 갭이 한 1.5배에서 2배가 높아요. 저기는 최소한 1억 5천에서 2억대 초반까지도 지금 갭이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용산 같은 경우는 언젠가는 저기는 이제 사두면 좋기는 한데 우리가 빌라를 투자하는 가장 저는 그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수익률의 극대화입니다. 그 수익률의 극대화를 만들어내는 요인은 뭐냐면 소액 투자예요. 소액으로 투자했기 때문에 수익률이 극대화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용산은 사실 그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죠. 예, 그래서 얘가 딱 2천만 원 투자하는 데는 1%만 올라도 뭐 한 100% 수익률인데 얘는 지금 뭐 4억짜리가 전세 2억 들어가서 2억 투자하게 된 상황이면은 4억짜리가 6억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거의 이 몸집이 50%로 올라야 되는 건데 그게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개발이 진행된다라고 하게 되면 금방 그렇게 뛸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그 개발이라는 게 유한치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 투자를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아주 그나마 가장 적은 투자 금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걸 최대한 찾아서 들어가시든가 아니면은 여기는 원룸이든 투룸이든 쓰리룸이든 갭이 비슷합니다. 예, 원룸, 투룸, 쓰리룸 다 갭이 비슷해요. 어차피 개발되고 푸시고 좋아질 거예요. 이 개념이기 때문에 원룸이고 투룸이고 쓰리룸이고 다 갭이 좀 비슷해요. 그만큼 전세가 높아지니까 매가 높아지지만 그럴 바에는 큰 거 사라예요. 저는 큰 거 사라. 예, 어차피 갭이 비슷할 거면 큰 거 사라. 그리고 용산에는 사실은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개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한남 뉴타운 같은 것들이죠. 이건 100% 개발, 100%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90% 이상 개발이 확실해 보이는 거고 그 외에 개발되는 것들은 뭐 민족공원 개발이라든가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이런 것들 우리가 손댈 수 없는 것들인데 그런데 그거 말고도 여기가 개발될 거예요 라고 해서 진행하는 재개발 예정지들이 있습니다. 원효 3가, 4가, 1가, 2가, 용문동, 청파동, 서계동 뭐 이런 지역들이에요. 후암동 이런 지역들. 후암동은 잡혀있지. 그래서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발이 되겠지라고 들어가시는 건 솔직히 저는 반대예요. 이건 전문가들별로 입장이 틀립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를 샀을 때 내 거가 아파트가 되겠거니 하고 들어가는 것은 조금 오바 같아요. 저는 20년 넘게 걸릴 것 같거든요, 솔직히. 그리고 20년이 지났을 때 될 확률도 반반이라고 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3천 묻고 가기에는 할만해. 그 정도 모은 걸만해. 2억 넣고 가기에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용산에 대해서는 개발을 기대하고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개발지 옆에 깨끗한 동네가 있어요. 그건 개발 안 돼. 하지만 주변 인프라가 좋아지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구성으로 된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전 사드리고는 있어요. 네, 그런데 막 굉장히 허름한 동네에서 정말 이게 재개발 용산이 아니었으면 1억에다 팔릴까 말까 하는 것들을 4억씩 주고는 솔직히 못 사드리겠어요. 왜냐? 그게 개발이 되면은 대박이 날 수 있지만 안 됐을 땐 그냥 여러분들 꽝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리스크가 있지 않나. 제 성향으로는, 투자 성향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용산을 해드리는 것들은 좀 깨끗하고 이쁩니다. 깨끗하고 이쁘고 가격도 비싸요. 대신에 갭은 비슷하고 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개발돼요? 안 돼요. 네, 다른 것들, 이거는 개발의 확률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안 된다고 보시고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대도 안 합니다. 하지만 가격은 올라갑니다. 다른 이유로. 여러분들이 개발을 되는 거를 눈으로 봐서 아파트를 꼭 거기 들어가야 돼요? 그게 목적이에요? 아니면 돈만 벌면 돼요? 내 것만 올라주면 되는 거 아니야? 체개발 안 되면 어때? 그죠? 체개발 돼야지만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여의도 아파트를 샀어요. 재개발 하나도 안 됐죠? 한남 뉴타운 샀어요. 아직 한 채도 안 부셨어요. 근데 1억에 산 게 15억이 되고 옛날에 5억에 샀던 게 35억이 됐어요. 됐잖아. 뭐 꼭 개발해야 돼? 그죠? 그런 개념으로 개발이 안 되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요소는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 최종 목적은 개발이 되는 게 아니라 돈을 버는 거다. 라고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용산의 허름한 지역은 오히려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거고 가려면 좀 깨끗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시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네, 뭐 그런 매물에 대한 궁금증들은 이제 끝나고 상담을 통해서 그 개인적으로 받으시면 돼요.